오늘 할 내용은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 우리가 지구 내적 요인, 지구를 구성하는 그 권들 있었죠. 우리 중학교 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지구 시스템 기억나나요? 지권, 수권, 생물권, 기권, 뭐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는 각 권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이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지구 내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북 81쪽 내용이고요. 내용들은 선생님이 표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제일 앞에 보면 요 단원 제일 앞에 보면 125쪽 우리가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까지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변화의 내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자, 여러분들 같이 필기하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요인이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 빙하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 알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종종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빙하가 기후 변화에는 어떤 요인을 미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반사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태양 복사의 반사율,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태양 복사의 반사율을 알베도라고 하는데 이 지표면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럼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들어오는 모든 양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흡수하고요. 일부는 우리가 다시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한 양을 제외하고 지구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눈이나 또는 얼음 이 지표면을 덮고 있게 되면 이 반사하는 정도, 즉 알베도가 커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표면보다 눈이나 얼음은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 이 알베도가 커요. 그래서 스키장이나 썰매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고글을 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이 튀는 거, 이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눈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 눈을 보호하는 장비 없이 노출되게 되면 이 자외선 때문에 눈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을 꼭 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빙하가 지표면 위를 덮고 있게 되면 반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흡수하는 양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빙하가 녹아서 지표면이 노출되게 되면 빙하가 있을 때보다는 반사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흡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사율이 변하면서 흡수량이 변하게 되면 또 이런 평균 기온이 하강하거나 증가하거나 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륙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수는 물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육은 육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분포에 따라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비열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이 비열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비열은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물질 1g을 우리가 온도 1도 올리는데 비열이라는 건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여기 표에 보면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1g 1도 올리는데 바다보다 육지가 필요한 열량, 에너지가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지는 바다에 비해서 만약에 비열이 적다라고 하면 비열이 작다.
육지가 지금 비율이 더 작다라고 했죠. 바다에 비해서.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작은 열량을 가해도 온도가 잘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육지가 바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도 쉽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닷가, 해변가를 생각했을 때 이제 낮에 태양이 뜨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바다도 흡수하고 이 모래 해변도 흡수를 할 텐데 비열이 작은 이 모래 해변이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요. 밤이 돼서 태양이 지면 내려가는 속도도 이 해변이 더 빠르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류풍의 원리를 배울 때 이 얘기를 처음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육지는 비열이 작고 바다는 보다 비열이 큰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말은 결국 육지에서는 연교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연교차라는 건 우리가 1년 동안 가장 높은 기온과 낮은 기온의 이 차이를 의미를 했었는데 조금만 열량을 가해도 쉽게 올라가고 반대로 조금만 에너지를 뺏겨도 온도가 쉽게 내려가니까 이 바다 지역보다 해양성 기후가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가 대륙성 기후 지역에서는 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과거 기후 조사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대륙이 형성되는 경우는 초대륙 우리 기억나죠? 판게아 이 땅덩어리들이 뭉쳐서 하나의 커다란 초대륙을 만들었던 그 시기에는 이 중간중간에 있는 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강해졌죠. 대륙성 기후라고 하는 건 방금 말했듯이 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거나 그리고 육지는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건조한 이런 기후들이 나타나고요. 다시 이렇게 대륙이 분리되면서 바다가 확장되면 해안 지역이 확장되면 연교차가 작고 또 증발량이 많아서 습한 이런 해양성 기후들이 발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와 육지의 이런 분포에 따라서도 기후가 변할 수 있다. 그 다음 아래에 이제 세 번째 있는 해류 변화, 얘는 우리 쉽죠. 앞에서 우리 표층 해류, 심층 해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표층 해류 배울 때 우리가 난류가 흐르는 지역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난류라는 건 우리가 주변보다 수온이 높은 해류를 의미했기 때문에 한류가 흐르는 지역들보다는 이 난류가 지나가는 지역들은 같은 이 위도나 경도의 주변 지역들에 비해서 같은 위도의 주변 지역들에 비해서 평균적인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평균 기온이 낮게 나타나는 이런 영향들이 있다. 이렇게 해류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뭐지? 그 다음 네 번째 산맥 형성.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른 단원 수업을 할 때 조금씩 다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자, 산맥이 또 어떤 기후에 영향을 미치냐 보면은 이 높은 산맥은 공기 해동을 막고 풍향을 변화시킨다. 산맥을 넘어간 다음 기단은 성질이 변한다. 기단은 성질이 변한다.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기단의 변질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1학기 때. 이 그림은 여러분들 학습지에 없기는 한데 쌤이 설명을 할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 동쪽에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공기들 아니면 동쪽에서 이렇게 산맥을 넘어가는 공기들 얘네들이 높은 산맥을 통과하면서 이 기단, 공기 덩어리의 성질이 변하면서 또 나타나는 이런 기상의 변화들이 있다. 우리가 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이제 서해안에서 출발한 공기들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공기 덩어리가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팽창하면서 이 습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산을 통과하면서 습도가 높아진 공기 덩어리들이 이 산맥에서 비를 다 뿌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 공기가 응결하고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비가 내리면서 얘네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빗방울들을 다 뿌리고 산을 넘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산을 넘어오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비를 다 뿌리고 왔기 때문에 산을 타고 올라오면서 비를 다 뿌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성질이 고온, 기온이 높고 건조하게 바뀌게 된다. 이러한 현상 우리가 팬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해진 바람을 우리가 녹새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을 넘어오면서 이런 기단의 변질 때문에 또 기후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 기단의 변질할 때 살펴봤던 내용은 요거였거든요. 이 북동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동해 오고 얘네가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올라온 수증기를 많이 먹으면 따뜻한 공기랑 만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눈구름을 만들게 되는데 얘네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산을 타고 넘어가면서 습도가 증가하고 눈을 많이 뿌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동 지방에서 겨울철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는 폭설 현상을 이렇게 기단의 변질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화산재가 증가하면 기후가 또 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림을 가지고 같이 좀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화산이 있어요, 화산. 화산이 폭발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용암이 분출하겠죠. 근데 이 용암뿐만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분출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을 우리가 화산 제설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화산탄, 뭐 화산역 이런 것들처럼 돌덩이들도 있고요. 굉장히 큰 돌덩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화산재도 있고 화산가스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산화황, 뭐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화산가스를 구성하는 애들이죠. 그 중에서도 얘가 이제 화산재인데 얘는 이 돌덩이들보다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화산재들.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산재 입자들이 얘네들은 입자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표면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 일부만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시킨다라고 했죠. 근데 이 지표면만 반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대기 중에 이렇게 구름이 떠 있으면 구름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일부 반사를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기 중에 화산재가 떠 있게 되면 얘네들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나왔죠. 화산재가 없으면 이렇게 통과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들어올 텐데 이 화산재 입자들이 또 일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 뜨거운 부글부글 끓는 용암, 막 뜨거운 화산 가스들, 얘네들만 생각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도 있지만, 이렇게 화산재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되면서 기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 대기 중으로 화산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얘네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반사시켜요. 화산재가 없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균 기온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이 온실기체 농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온실기체가 뭔지는 알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온실효과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이 온실기체 자체는 나쁜 건 아니야, 얘들아. 이 온실기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온도로 지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얘네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화산이 분출할 때 이렇게 다양한 가스 성분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온실기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뜨거운 수증기나 이런 화산가스에 포함된 온실기체들이 대기 중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또 기온을 상승시킬 수도 있겠죠.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다. 지금 여기 밑에 인위적인 요인에서도 온실기체가 증가함으로써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인위적인 요인 말고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뭐 화산 활동이나 아니면 수온이 증가하게 되면, 수온이 증가하면 바다에 이 녹아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 중에서, 자, 수온이 증가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해요. 용해도라는 건 녹아있다라는 얘기죠. 이 바다 안에도 이 여러 가지 기체들이 녹아있는데, 수온이 상승해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잘 못 녹아 있어요. 수온이 낮을 때.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여기선 자연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는 건데,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바다의 수온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거나, 이런 이유들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선생님이 오늘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잠깐 수업을 한다고 했었죠.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 125쪽을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이 워크북에는 없어서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해볼게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대기 중에 이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대기의 기온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네들을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우리가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기후가 변한 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온실기체의 변화가, 농도 변화가 지구의 기온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고기후라는 건, 여기서 고는요, 우리가 한자로 이거예요. 옛고자.
뭐 오랜만에 쓰려니까 무슨 상형 문자처럼 썼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거의 기후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근데 우리 앞에서 사실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 지층에 쌓여있는 퇴적물 또는 화석, 나무의 나이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 과거의 기후를 분석하고요. 또 우리가 빙하에 있는 얼음을 가지고도 분석을 합니다. 했던 내용이긴 한데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크게 우리가 많이 다뤄지는 내용들만 가지고 살펴볼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자, 얘가 뭐냐면 이 빙하 코어예요. 얼음이죠, 얼음. 얘가 이제 빙하를 뚫어서 우리가 이 빙하 코어를 채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쌓일 때 얘들아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쌓여 있다 라고 하면 얘네들도 퇴적물이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얼음이 쌓이겠죠. 이렇게 위로 얼음이 쌓여가면서 이제 빙하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래쪽에 있는 이 얼음층은 더 예전에, 오래전에 쌓인 거고 위쪽으로 올수록 최근에 쌓인 얼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빙하를 가지고, 이 빙하를 보면 얘들아,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땐 그냥 얼음 덩어리일 뿐이지만 이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빙하 얼음층이 쌓일 때 얘네들이 퇴적물이 같이 쌓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퇴적물들이 뭐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쌓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안에 보면 이런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들어있어. 우리가 얼음을 얼려보면 이 얼음 사이사이에 기포가 들어가면서 공기들이 같이 이렇게 갇혀있는 경우가 있죠. 공기방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공기방울들을 조사를 하면 그 당시 대기의 조성 성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빙하를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분석해 보겠다 하고 빙하를 채취를 할 때 뭐 이렇게 옆에 한 덩이를 떼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빙하만 떼거나 하면 제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우리가 예전 과거의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기후 변화를 조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빙하를 떼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빙하를 뚫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가는 그 방법을 시추법이라고 하거든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빙하를 뚫어서 얘들을 이렇게 꺼내면 아래쪽부터 우리가 예전에 쌓인 얼음 이렇게 최근에 쌓인 빙하까지 다 들어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채취해낸 빙하가 바로 이 빙하 코어예요. 그래서 이 빙하 코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공기 방울들이나 아니면 퇴적물들을 분석을 해서 과거의 기후를 조사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동위원소 B를 분석해서 우리가 기후를 조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방법은 자세히는 안 다룰게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이번에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음 기둥을 빙하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빙하 코어를 분석을 해서 과거의 기후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이게 뭔지 알죠?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나이테의 간격을 가지고도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나이테가 이제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테의 개수를 가지고 나무의 이 수명을 조사를 하죠. 알아내기도 하죠. 근데 이 나이테 사이의 간격이 지금 보면 다 달라요. 이렇게 간격이
좁은, 비교적으로 이렇게 좁은 영역들도 있고요. 이쪽은 나이트 사이에 간격이 넓죠. 이렇게 나이트 사이에 간격이 넓은 곳은요, 나무가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이트 사이에 간격이 좁은 곳은 나무의 성장 속도가 느렸다라는 걸. 그러니까 나무의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이 나이트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져요. 그럼 나무가 잘 성장했다라는 건 어떤 기후여야 나무가 잘 자라겠니? 춥고 비도 안 오고 햇볕도 없고 그러면 나무가 잘 자랄까요? 아니죠. 적당한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불고 적당히 강수량도 내리고 이런 날씨들에서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의 이 나이테의 간격을 조사해서도 그 당시의 기후를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과거의 이 기후 조사, 고기후를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 또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 고기후를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텐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여기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한 40만 년 전부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와 이 메테인의 농도 변화, 그리고 지구의 이 평균 기온의 온도 변화를 조사한 자료예요. 그래프 잠깐 이제 먼저 설명을 하면요. 이산화탄소 양이 일정하거나 메테인 양이 일정하지 않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메테인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지구의 평균 기온도 증가했다, 감소했다. 얘들이 이렇게 계속 변해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또는 감소하고? 얘네들은 이 시기마다 각각의 원인이 있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한 이 시기, 메테인이 증가한 이 시기, 대기 중에 얘네들 뭐야? 온실기체죠. 이 시기에 지구의 기온도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기후 자료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결국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이 속도로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기후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은 과거의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얻어낸 결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기후 예측 모델이라는 걸 좀 보면 이거는 이제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3개월 단위로 기후를 예측해서 보여주는 기후 예측 모델이라는 거예요. 3개월 단위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달 단위로도 볼 수 있는데 현재 이걸 발표한 날짜로부터 이제 3개월 다음 3달에 대해서 기후 변화를 예측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편차를. 여기 보면 이제 편차값 색깔로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노란색이니까 편차값이 플러스. 그러니까 날씨가 더 이제 기온이 높아질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후 예측 모델들 지상 기온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예측 모델들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대기권에 대한 정보 외에도 이 날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어떤 우리 내적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빙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뭐 육지나 바다의 분포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산맥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지권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 얘네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미래의 기후를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대기권에 대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이런 수권, 지권, 생물권, 또 눈이나 얼음 이런 해빙에 대한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야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고 입력을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방금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과거의 기후 자료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서 저런 예측 모델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기후 변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과거의 기후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뭐 인위적인 요인은 결국에 인간의 활동,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은 다 자연적인 이유들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요인은 이런 자연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활동,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인에도 온실 기체 농도가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용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 중으로 온실기체 배출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에어로졸이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토지 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반사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숲을 또 다 베어버리면 이런 반사도가 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자연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은 다 인위적인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온실 기체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오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끊고요. 우리가 오늘은 내적 요인과 이 고기후 자료 분석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구 내적 요인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여기서는 화산재 증가로 인해서 기온이 감소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화산가스에 의해서 기온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것들 위주로만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봐두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